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전국 1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기대와는 다르게 시장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환율, 삼성전자까지 우리 시장 삼재인가요? 짓눌린 증시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늘 그랬듯이 방법을 찾아드려야겠죠. 오늘도 전략 잡아주실 세 분의 파트너, 신학수, 이상로, 정재훈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면서 시장은 지난주에 조금 안정을 찾아가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점에는 외인의 수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율을 또 보면 야 이거 이렇게까지 안 떨어질 일이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호재적 부분이 굉장히 적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일 호재적 부분은 국내 경기가 얼마만큼 좋으냐 이 부분으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 여건에서는 산무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메리트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두 번째 주도주가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주도주가 없는 상태니까 들어오기가 좀 꺼북하죠. 여기에 주도 세력.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여건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요 세력적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에 우리 MC님이 얘기한 것처럼 원화 환율에 대한 불안은 너무 커요. 지금 환율은 1,450원까지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450원 올라온 횟수가 5번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이 큰 이슈적 부분으로 들어온 상황이니까 여기에 실제적으로 경기 둔화가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인하 이런 식으로 좀 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돼서는 달러와의 강세가 움직이는 여건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캐나다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이번 주에 BOE 영란은행 그다음에 그 일본 중앙은행 엄청 많은 곳에서 금리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달러와는 강세를 보일 수 있어요. 주변국 통화 대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식도 움직이지 않는데 환율에서 손해 난다? 그럼 일단 발 빼자. 그래서 발 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도 7천억 이상 외국인들이 팔았는데요. 네네.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가 근 5천억이래요. 그러면 거의 그냥 그 일률적으로 프로그램화돼서 매도를 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내일 이제 17일, 18일 날 이렇게 그 FOMC 회의의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19일 날 아침에 아마 알게 될 텐데요. 네. FOMC 회의 결과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 이 부분이 있지만 아주 제한적 부분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리한 그런 상황일 거고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달러화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메리트를 못 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권 관련되어 있는 그 업무를 보시는 이 관계 부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게끔 못 나가게끔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책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지가랑이라도 좀 잡고 늘어져야 되겠네요, 진짜. 그래서 밸리업 했는데 밸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매도 스탠스는 환율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정재훈 파트너, 방금 지금 짚어주신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달러의 강세보다도 우리 내부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원화 약세가 더 두드러진다 이런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환율 안정 언제쯤으로 좀 보실까요? 네, 이 부분은 약간 앞서 있었던 내용들 몇 개를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율 방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됐었단 말이죠. 그게 왜 됐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돈을 벌면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갖고 국내로 들어올 때 이중과세를 매겼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폐지가 돼서
해외에서 번 금액의 95%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돼요. 그 돈들이 국내로 송환이 됐거든요. 네. 50조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그게 송환이 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됐었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양반들이 금융을 기본 180년에서 200년 이상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 흐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조금 환율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장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외인이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국이 불안하죠. 또 탄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우리가 해외에다 투자를 할 때도 사실 그 나라에서 탄핵이 발생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도 꺼리게 된단 말이죠. 네. 외인들이 경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가 동시만기였었죠.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와 지수는 더 빨리 올라갑니다. 이유는 동시만기 포지션 해소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은 다소 과장된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면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통틀어서 만기 지나고 나서 다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힘, 즉 만기 후폭풍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 선에서의 종목군들 조율이었었고요. 사실상 국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금들은 외인보다는 국내 개인들이 국내 증시를 팔고 나가는 가슴 아픈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간 돈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국내에서 자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나갔다. 그 돈들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좀 텀을 두고 들어오게 되겠죠. 반면 외인들은 오늘도 현물을 팔았지만 선물은 매수를 했습니다. 큰 돈들이 들어오면서 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간은 조금 번복되는 구간이고요. 환율과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기업들이 송환을 해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돈들이 있어요. 또 2025년 10월부터는 우리가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해서 WGBI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5년 10월부터는 그 자금들이 들어오게 들어온다는 되거든요. 거죠. 네. 근데 딱 그때부터 들어오지 않아요. 돈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다. 무슨 큰 돈들이 리밸런싱을 한다. 그럼 그때부터 돈이 나가지 않고 그 전부터 서서히 유입이 됩니다. 물론 그 비용이 지금 당장 환율을 떠받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들이 대기하고 있다면 여기서 한번 죽어봐 하고 들이붓는 물량들은 아무래도 경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 이상 벗어나게 되면 정부 그리고 연기금 또 연기금이 해외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국내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연기금의 해외 투자 속도를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자산이 이탈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국이 불안할 때 국민들의 반감을 살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없거든요.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액션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갖자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막연한 우려를 너무 크게 갖지 말자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론 파트너.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 지난주의 흐름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투탑이 동조화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뭐 어제 오늘 시장만 좀 보더라도 삼성전자 좀 쉬어가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좀 엇갈리는 현상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우선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중동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르게 풀어서 보면 우리가 현재 중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동남아라든지 또는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HBM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등급에 대한 부분을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에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에 따른 우회로까지도 막아버린다는 미국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 자체가 삼성전자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HBM에 대한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고 대신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SK하이닉스는 동남아나 중동에 대한 규제 자체가 미국에서 더욱더 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피해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대신에 삼성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삼성은 HBM으로 넘어가야 되는 수순 자체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그에 따른 우려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강세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양상들인데 결국에는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 미국장에서 AI를 기반으로 했던 기술주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SK하이닉스는 그에 따른 뭐랄까요 수혜로 보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는 과정이지 이것을 삼성전자 똑같이 엮어서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로는 조금 힘들다. 반도체 안에서도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브로드컴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 유리기판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 안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는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미국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선별적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낙폭과대라도 좀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한정적이고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는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런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런 트렌드를 좀 선점하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안에서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 종목보다 조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시장의 모습도 지금 그런데 오늘 코스닥도 뭐 지수로만 놓고 보면 큰 종목들이 내려서 조금 빠졌지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개수 자체는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우리 신학수 파트너. 네. 이렇게 좀 종목 들 위주, 중소형주 위주로 이루어지는 아웃퍼폼 같은 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런 전략이 오히려 지금 장에서는 괜찮은 전략일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주가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자금적 여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시장의 유동성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좀 더 가벼운 종목이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특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하고 트럼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이 움직인 그런 여건이었는데요. 네. 이쪽이 많이 올라오니까 일단은 산업재 쪽은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미국 쪽에서도 중소형주에 관련되어 있는 지수들, 러셀 지수 이런 쪽도 네. 많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부분이나 아니면은 IT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작은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지금은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들어오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략적 부분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가벼운 종목이나 아니면 트럼프 포비아, 그러니까 트럼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으로 약간 이전되는 수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원 파트너, 방금 트럼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2차 전지하면 이제 테슬라와 함께 좀 보는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테슬라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아쉬운 모습들이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IRA 지금 감축법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또 관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테슬라의 관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배터리의 관점을 두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 잠깐 머릿속에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네. 네네. 저는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는 게 고작 차를 팔아서 가는 게 아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죠? 우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가 달에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나사가 포기한 걸 민간 기업이 했단 말이죠. 달 표면에는 디스프로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도 많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지구로 갖고 와서 자원 싸움에서 이기느냐의 게임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그래봐야 이미 테슬라는 너무 많은 것들을 선반영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속도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상향은 하겠지만서도 계속 흐름은 지체될 겁니다. 반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 많은 업종들이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때 재생 배터리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너무 이제 헐값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전만큼 배터리의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크게
보장되기 어렵단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은 너무 많은 부분을 이미 선반영을 한 결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배터리와 관련돼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웬만큼 지금 또 반영되어 있던 미래 가치를 많이 개어내고 현실적인 부분들로 또 많이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선상의 반발은 들어오겠지만 배터리에 대한 기대를 이전만큼 크게 갖지는 말자는 거죠. 반면 다시 배터리에 대한 기대치만큼 그때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많은 종목군들에 대한 미래 가치를 크게 당겨왔었던 만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가져보자라는 거고요. 물론 그 당시 배터리가 움직였던 거는 많은 양의 유동성이 더 많은 기대치를 끌고 올 수 있는 성장형이라고 하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췄던 시기지만 지금은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만들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더 이를 통해서 잘해야 될 것과 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찾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도가 계속 혼선을 빚고 있고 그러면서 교차 상승을 하고 있지만서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답답하고 반복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이제 얘기하는 좀 늦은 시기라고 보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텀을 두고 대응을 하신다거나 올라오는 구간에서 더 좋은 종목군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이 종목의 배터리 물타기 하지 마시고 네네. 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구간이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처 방법이 조금은 또 늦은 분위기도 있으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로 파트너님, 지금 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14년 만에 중국에서 다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잠깐 받았다가 말았다가 잠깐 받았다 말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중국에서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던 것 중에 한 개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중국도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것이라는 얘기를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들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이런 보편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관세를 매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바로 이제 이 위안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인하시켜 버리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해지가 됨으로써 수출에 대한 가격이 그렇게 관세에 대한 부분의 타격을 뭐랄까 이제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결국 중국도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었고 그러면 그런 트럼프에 대한 관세가 매겨졌을 때는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이런 환율에 대한 전쟁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에 대한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는 지금 중국과에 대한 거래 교역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23%대까지 가던 것이 최근에 14%, 15%가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적인 부분은 좀 제한될 수는 있어도 대신에 이런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은 우리가 내년에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대감 100%에 대한 효과는 보지 못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이 꿈을 먹고 상승이 나오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우리에게는 중국 관련주들이 빠르게 움직인다, 늦게 움직인다, 거기에 따른 속도적인 부분을 논할 때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면 그 자리에서에 대한 반발 매수는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순환매적인 종목이 요건이 완성돼 있는 종목군들이다라는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